오늘 읽어드릴 단편소설은 권여선 작가님의 소설집 안녕 주전뱅이 중 3인행입니다. 이 소설을 읽는 내내 소설 속 상황들이 눈앞에 그려져서 제가 주인공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즐겁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소설이 좋아졌다. 9시에 공영 주차장 입구에서 만나 출발하기로 해놓고 9시 5분이 되어서야 규는 훈에게 전화를 걸어 출발을 10분 뒤로 미루자고 했다. 날씨가 제법 추웠으므로 훈은 주차장 옆 커피하우스에 들어가 맛없고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통유리 너머에 있는 주차장 축대를 바라보았다. 축대를 구성하는 회색빛 축석들은 찍어내듯 모양과 크기가 똑같았는데 표면에 새겨진 무늬가 아무리 봐도 불가해하고 불균형했다. 세로로 2개의 평행선이 비스듬히 그어져 있고 왼쪽에는 작은 네모가, 오른쪽에는 길쭉한 타원이 있었다. 어린애 낙서만도 못한 그런 유치한 무늬의 축석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 개가 쌓여 축대를 이루고 있었다. 커피는 식을수록 맛이 없어졌고 훈은 규의 말투가 또한 기묘했구나 생각했다. 출발을 10분 뒤로 미루자니 그건 규와 주란 부부가 약속 시간보다 15분 늦게 도착한다는 일방적 통고일 뿐이면서 마치 제안이나 합의인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었다. 아직도 그들을 부부라 부를 수 있다면 말이지만 그들 부부의 차는 9시 18분에 공영주차장 입구에 도착했다. 늘 그렇듯이 주란이 운전대를 잡았고 규는 그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훈이 뒷문을 열자 주란이 돌아보며 늦어서 미안하다고 했다. 훈은 잠잠고 뒷자리에 탔다. 출발하려는데 규가 집에 다시 들어갈 일이 생겼다잖아. 커피포트를 안 끄고 나와서 라고 말하는 규의 뒷머리칼이 눌려 있었다. 어제도 술 마셨냐? 안 마셨어. 주란이 룸미러로 뒷자리에 훈과 눈을 맞추며 안 마신 거 맞아 했다. 안 마셔서 그래. 안 마셔서. 잠을 못 자서. 규가 거칠게 눈을 비볐다. 잠을 못 자서 정신 차리려고 커피 한 잔 진하게 내려먹고 커피포트를 끄려는데 주란이 그 앞에서 망토를 찾는다고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이따 끄자 한 게 그만 깜빡했다는 것이었다. 넌 왜 모든 게 남 탓이냐고 주란이 쏘아붙이자 규는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사정이 있었다는 얘기하는 거라고 했다. 빨리 출발이나 하자. 훈의 말에 주란이 차를 움직였다. 그들은 도심을 우회해 강변북로를 달렸다. 도로 아래로 얼지 않은 강물이 반짝이며 흘러갔다. 아침은 어떡한다 묻는 규의 말에 주란이 무조건 그 식당까지는 굶고 가야 한다고 했다. 그 식당이라니? 훈의 물음에 규가 원주에 삼계탕 잘하는 집이 있다고 했다. 그 집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거기서 먹고 나면 다른 데서 못 먹는다는 거지. 닭이지 무슨 맛이기에. 규가 뒤를 돌아보았다. 맞아, 특별한 맛을 상상하지 말고 닭맛만 생각해. 닭맛? 닭맛. 모름지기 닭이 내줘야 할 딱 그 맛이 난다고. 고개를 돌리는 규의 눈이 충혈돼 있었다. 잠을 못 자긴 했구나 생각하며 훈은 옆자리에 놓인 담요를 끌어다 무릎을 덮고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톨게이트를 지난 후에는 길이 막히지 않아 120km로 쭉쭉 달릴 수 있었다. 신갈 분기점이 가까울 쯤에 주란이 아 하고 비명을 질렀다. 숙박권 안 가져왔다. 그들이 어떤 의견을 표명하거나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주라는 신갈 분기점을 돌아 영동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갓길에 차를 세웠다. 출발한 지 20분이 넘었으니 돌아가는데도 그만큼의 시간이 걸릴 터였다. 여기 세우면 어쩌자는 거냐고 규가 물었지만 주라는 못 들은 척 차문을 열었다.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차량의 굉음에 차가 흔들렸다. 내릴 때 조심해. 주라는 이번에도 못 들은 척 차에서 내려 문을 쾅 닫고 차 뒤로 돌아가 망토를 주스리고 휴대폰 번호를 누르고 고속도로 방음벽 쪽으로 다가섰다. 규는 고개를 돌려 훈이 뒷좌석 차창에 끼워 늘어뜨려 놓은 목도리를 힐끔 보더니 언제 아랍식 커튼까지 시공해 놓았느냐고 했다. 알레르기 때문에 라고 훈이 대답했다. 규는 방음벽에 바짝 붙어서서 뭐라 통화를 하는 주란을 보며 어제 내가 너는 딴 거 챙길 거 없이 차키 하고 숙박권만 챙겨라 했거든. 알았다고 걱정 말라고 하더니 이 꼴이 난 거야. 항상 이런 식이야. 지금 화낼 사람이 누군데 자기가 먼저 시퍼렇게 굳어서는 하고 푸념을 했다. 주란도 황당해 죽으려고 하던데 뭘. 규가 펄쩍 뛰었다. 주란이 황당해 죽으려고 한다고? 아까 하는 말 못 들었어? 내가 새벽까지 안 자고 거실에서 부스럭거리는 바람에 정신이 사나워서 놓고 왔다잖아. 나보고 남 탓한다더니 저는 더하다 아주. 적당히 해. 뭘 적당히 해. 내가 괜히 안 자고 부스럭거린 게 아니라고. 어젯밤에 술 안 먹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걸 참느라고 나도 혼났어. 너무 낯설어가지고. 뭐가 하고 훈이 묻자 어제 오후에 짐을 뺐다 했다. 오 하고 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짐을 뺐구나. 그래 뺐다고 규가 침울하게 말했다. 미리 뺐네. 미리 뺐지. 갔다 와서 빼면 더 이상할 것 같아서. 그러니 얼마나 낯설어 집이. 거실에 내 책이랑 음반 빠진 자리가 뻥뻥 뚫렸는데 그걸 보고 있으려니 잠이 오겠냐고. 근데 주란이 저거 말하는 본세 좀 보라고 규가 흥분했다. 안 자고 부스러기 뭐냐 부스러기. 내가 과자봉지냐? 훈은 과자봉지처럼 밤새 부스럭거렸을 규를 생각하고 웃음을 참았다. 짐은 어디로 뺐냐? 짐은 일단 하다가 규가 입을 다물었다. 통화를 끝낸 주란이 운전석 쪽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문 열 때 조심해 주란. 어차피 주란에게 들리지도 않을 말을 규는 늙은 안악들이 무의미한 기도문을 외우듯 중얼거렸다. 주란이 옆 차선을 살피다 재빨리 문을 열고 탔다. 문이 열렸다 닫히는 사이로 뒤에는 득달같이 달려온 트럭의 소음이 회오리처럼 휙 밀려왔다 사라졌다. 콘도에 전화해 봤더니 일단 그냥 가도 될 것 같아. 주란이 숨가쁘게 말했다. 숙박권은 나중에 등기로 붙여주기로 했고 담당자가 정확히 장담은 안 했지만 도착해서 본인 확인만 되면 묵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정확히 장담을 안 했다면 괜히 갔다 헛발치는 거 아니야? 규가 따져 묻자 주란이 안전벨트를 매며 그럼 한밤중에 돌아와야지 뭐 했다. 규가 뭐라고 더 토를 달기 전에 훈이 아퀴를 지었다. 주란이 이렇게 말하면 일은 다 된 거야 규. 규도 더는 말하지 않았다. 훈은 다시 담요를 끌어다 덮고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고속도로로 진입한 주란은 이내 차선을 바꿔 타서 속도를 높였다. 그들은 120에서 130km의 속도로 달렸다. 되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때문에 실제로는 지체되었음에도 예상보다 빨리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 드럼통 화덕에 고구마를 구워 먹는 사람들처럼 외진 흡연 장소에 놓인 크고 둥근 스테인리스 재떨이를 둘러싸고 서서 담배를 피웠다. 다시 차에 타서 목에 둘렀던 목도리를 풀어 뒷좌석 차창에 매다는 훈을 보고 규가 인도식 커튼 시공술이 일치월장한다고 칭찬했다. 아까는 인도식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무슨 식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빈속에 담배를 피워서 쌉쌀한 허기가 밀려오는 참에
주란이 미러를 속삭이듯 말했다. 그 집 닭은 정말 살이 야들야들해. 그렇지. 도착하기 20분 전에 전화해야 돼. 문막 지날 때 하면 돼. 문막까지 30km 남았네. 중간에 한번 깜짝 놀랄 일이 있어서 그런지 오는 길이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았다. 진심이야, 규? 진심이지. 너 오늘 이상해. 내가 아까 숙박권 놓고 왔다고 했을 때도 신경질 안 부리더니 그런 일로 신경질을 왜 부리나. 끝내 위선 떨래? 내 진심을 몰라주니 안타깝다. 후는 그들 부부의 대화를 듣는 둥 마는 둥 얕은 잠에 빠져들며 규가 짐까지 뺐다니 이제 저들은 정말 부부가 아닌 게 된 건가. 그러면 앞으로 저들을 묶어 부를 땐 뭐라고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들은 문막을 지나 만종 분기점에서 중부고속도로로 바꿔 타고 남원주 나들목으로 빠져나가 남쪽으로 한참 내려갔다. 우회전을 2번 하고 작은 시골길로 접어들어 꼬불꼬불 올라가자 왼쪽에 농가를 개축한 식당이 나타났다. 앞마당 평상 옆에 엎드려 있던 개는 그들을 보고 일어나지도 짖지도 않았다. 규가 전화로 예약을 해두었으므로 그들은 오래 기다리지 않고 황기 삼계탕을 먹을 수 있었다. 주란이 훈에게 맛이 어떠냐고 물었고 훈은 맛있었다고 대답했다. 살이 정말 야들야들하지? 그렇네. 규와 주란은 정다운 부부처럼 각자 먹고 싶은 부위를 교환했는데 주란이 규의 목과 날개를 먹는 대신 그녀의 다리 하나를 내주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마침 개가 개집으로 절름거리며 들어가는 중이라 녀석이 왼쪽 뒷다리를 못 쓴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개집에 들어간 개는 개집 문턱에 주둥이를 얹고 그들이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는 동안 쏟아지는 졸음과 사투를 벌이며 무겁게 감기는 눈꺼풀을 치텄다 감았다 했다. 마침내 그들의 차가 마당을 빠져나가는 순간에는 개가 제 집 바닥에 코를 박고 정신없이 잠에 빠져들었는데 그들이 떠날 때까지 개가 죽을 둥 살 둥 깨어 있었던 것에 대해 규와 후는 의견이 갈렸다. 규는 낯선 사람들이 자기를 해코지할까봐 그런 거라고 했고 후는 낯선 사람들로부터 주인 집을 지키느라 그런 거라 했다. 둘 다 주장의 근거로 다친 뒷다리를 들었는데 규는 그로 인해 강화된 개의 자기방어 기제에 무게를 실었고 후는 그로 인해 강화된 개의 주인에 대한 의존과 충성심에 중점을 두었다. 주라는 가엾은 개의 이력에 대해 쥐뿔도 모르면서 이러쿵저러쿵 떠들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들은 다시 남원주 나들목으로 나가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만종 분기점에서 영동고속도로로 바꿔 탔다. 그 식당의 닭이 맛있긴 했지만 그걸 먹기 위해 무려 25km나 우회한다는 게 훈에게는 다소 지나치게 생각되었다. 더구나 만종 분기점을 지날 때 규가 여길 지날 때면 항상 박종철 열사가 생각난다는 뜬금없는 소리를 해서 후는 엄격결에 아까 지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에서야 그런 배부른 소리를 하냐고 다그칠 뻔했다. 왜냐하면 하고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규가 설명을 시작했다. 옛날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났을 때 사람들이 종쳐라 종쳐라 하면서 종을 쳐라 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냐? 그때 전두환이가 막불작전으로다 김만철 씨 일가 귀순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만쳐라 하면서 종을 그만 쳐라 하는 분위기로 바꿔놨지 않았냐? 맞다. 훈이 손뼉을 쳤다. 그때 김만철 씨 일가 귀순 사건이 있었지. 그러니까 만종이란 지명은 만철과 종철을 동시에 환기시키고 만칠지 종칠지 오락가락 하던 그때 그 시절을 생각나게 하고 그러다 보면 각 잡힌 박종철 열사의 영정사진이 오롯이 떠오른다고 규가 말했다. 그 참 재미있는 연상이라고 훈이 진심으로 동조했고 주란조차 그거 말 되네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분이 한껏 좋아진 규는 차창 앞쪽을 가리키며
저기 동계올림픽 한다고 건물들이 많이 올라갔다고. 예전에는 크레인만 우뚝우뚝 했지 건물은 없었는데 지금은 건물들이 우뚝우뚝 다 섰다고 떠들어댔다. 주란이 흘낏 보고 뭐 쟤네들도 그동안 먹고 놀지는 않았을 테니까 했다. 훈도 목도리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다. 고속도로 주변은 지천이 논밭이 파괴된 자리였고 그 자리마다 크고 작은 크레인이 서 있었다. 이제 저 황량한 땅에서 다시 푸른 생명이 돋는 일은 없을 것이고 저 땅의 흙은 남김없이 시멘트로 도포돼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다. 요즘에 훈은 뭔가를 상상하는 것만으로 스스로 그 상태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에 빠져드는 일이 잦아졌는데 이게 늙어가면서 공감 능력이 탁월해진 덕인지 심신이 미약해진 탓인지 알 수 없었다. 훈아 봤냐? 규가 물었다. 뭘? 2km만 가면 생태습지 졸음쉼터가 나온단다. 생태습지? 그래, 생태습지. 졸음쉼터라는 게 다 있단다. 야, 저기네. 저기 차 세워놓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 뭔가 몸이 팍팍 좋아질 것 같지 않냐? 글쎄, 몸이 팍팍 좋아질지는 모르겠고 차에 녹이 팍팍 슬긴 할 것 같은데 넌 인간이 왜 그렇게 매사에 부정적이냐? 그러니까 평생 골골거리는 거다. 훈이 뭐라고 반박하려는데 주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볼 땐 너희 둘이 똑같아. 뭐가? 너희들은 아무튼 평생 종합적이질 못해. 이번에도 보라고. 한 놈은 생태만 보고 한 놈은 습지만 보잖아.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규가 야, 여자들한테는 천부적으로 남자들을 깔볼 수 있는 권능이 부여되어 있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지 않냐? 하며 뭐가 좋은지 오래 낄낄거렸다. 강릉 분기점에서 동해 고속도로로 갈아타고 원래는 그대로 쭉 올라가야 하지만 그들 부부는 훈에게 북강릉 나들목에서 강릉 쪽으로 빠져 경포 해변에 들러야 한다고 했다. 그들은 횟집 사이에 새침하게 자리 잡는 수제버거 가게에 들러 각자 먹고 싶은 버거를 골라 포장 주문을 넣었다. 기다리는 동안 주란이 참지 못하고 냄새 참 고소한데 조금만 먹고 갈까 묻자 규가 절대 안 돼 했다. 먹고 싶은 걸 아예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 뒤로 미루는 것만도 참 힘이 드는구나 탄식하며 주란이 차를 빼러 간 사이 훈이 정말 궁금해 물었다. 왜 안 되는 거야? 저녁에 되게 뺨치게 맛있는 홍게를 먹어야 하거든 규가 말했다. 저녁은 저녁이고 지금 좀 먹으면 어때서? 안 돼. 햄버거는 포장해 가서 밤에 맥주랑 먹기로 계획이 다 잡혀 있어. 여행 와서 먹고 싶을 때 제멋대로 먹다가는 정작 맛있는 건 하나도 못 먹고 가게 된다고. 1박 2일 동안 몇 끼나 먹을 수 있나 한번 따져보라며 규는 오른손을 펼쳤다. 봐라, 오늘 끽해야 3끼, 내일 끽해야 2끼, 도합 5끼밖에 더 먹겠냐 하고 손가락 5을 꼽더니 그중 한 끼는 이미 먹었고 한 끼는 포장했고 하며 몹시 아쉽다는 듯 손가락 2개를 폈다. 따져보니 이번에도 햄버거를 사기 위해 22km나 우회한 셈이었는데 훈은 그렇게 오래 만나왔으면서도 규와 주란에게 이토록 이상한 식탐과 기계적인 계획성이 있는 줄 몰랐다는 게 놀라웠다. 그들은 다시 북강릉 나들목으로 올라가 동해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평일 오후라 차가 거의 없어 주란은 미동도 하지 않고 150에서 170km 사이의 속도로 차를 몰았다. 주란이 무아지경에 빠져 최고 속도가 175km를 넘어가면 규가 어이 어이 하며 새꽃비를 당기는 소리를 내어 제동을 걸었다. 해의 방향이 바뀌어 훈은 목도리 커튼을 철거했다. 왼편으로는 낮은 구름과 한적한 마을이, 오른편으로는 누런 논밭 너머로 바다가 있었다. 시야가 탁 트인 바다 쪽은 벨트처럼 얇게 깔린 짙푸른 수평선과
연푸른 거품의 구름층과 차고 흰 손빛 하늘이 세겹의 비단 이불처럼 횡으로 길게 펼쳐져 있었다. 차창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푸른 빛, 연속 무늬와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차량의 불안한 진동이 자아내는 무중력 상태의 쾌감이 묘한 마비 효과를 일으켰다. 의식이 따뜻하게 개어진 촛농처럼 한없이 말랑말랑하게 녹아내리는 와중에 돌연 내비게이션의 안내음이 날카롭게 울려 훈의 비현실적인 몽환 상태를 산산이 박살냈다. 갑자기 뭔가 중단되었을 때에야 그것의 지속을 얼마나 갈망해 왔는지 알게 되듯 훈은 잘린 시간의 단에 앞에서 화들짝한 분노와 무력한 애잔함에 사로잡혔다. 깜짝이야. 주라는 말하고 얘는 여기서 나가려네 했다. 양양까지 가야지 무슨 말이야. 규도 졸았는지 약간 쉰 소리로 말했다. 얘는 하조대로 나가래. 무시하고 그냥 가. 오랜만에 나비 부인 당황하여 삐릉삐릉 난리치는 것 좀 보게. 그러나 주라는 귀의 말을 듣지 않고 나비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하조대 나들목으로 나갔다. 톨게이트를 빠져나가자 바다는 사라지고 거무스레한 흙을 드러낸 논밭이 펼쳐졌다. 저 통들은 다 뭐야? 규가 물었다. 논밭 위에 하얗게 번쩍거리는 거대한 원통형 물체들이 수십여 개 흩어져 나뒹굴고 있었지만 마비 상태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호는 아무 느낌도 없었다. 저게 통이 아니고 주란이 말했다. 통이 아니야? 비닐 말아놓은 거잖아. 아, 비닐? 비닐하우스 하는 비닐? 그렇지. 게을러 터져서 일단 던져만 놓은 거지. 던져만 놓으면 어쩌나. 얼른 펴서 하우스를 지어야지. 후는 저들 부부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런 식의 걱정도 팔자인 대화를 나누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양양을 지나 낙산 쪽으로 접어들자 오른편에 다시 그립고 푸른 바다가 나타났다. 활공하는 새들도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는데 후는 그게 오히려 낯설었다. 속초에 도착할 때까지 작은 항과 해수욕장들을 거점으로 한 유흥지들이 꽈배기처럼 풀었다 줄어들며 7번 국도를 감싸고 꿈틀꿈틀 이어졌다. 콘도 건물 앞 주차장이 만차라 주라는 멀찍이 돌아 장미 정원이라고 표시된 공터에 차를 세웠다. 규가 트렁크에서 큰 가방을 꺼냈고 후는 자기 가방을 메고 햄버거와 음료가 든 봉지를 들었다. 주라는 작은 휴대 가방을 사선으로 질러맸다. 여름에는 녹색 잎에 휩싸인 붉은 장미의 궁융이었을 철제 터널에는 앙상한 가지들만 귀를 찌를 듯 삐죽이 튀어나와 있었다. 대기는 근처에 바다가 있으리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갑고 건조했다. 그들은 점퍼깃을 세우고 엷은 겨울 햇살을 반사하는 철제 구조물을 따라 콘도를 향해 올라갔다. 숙박권이 없었지만 다행히 데스크에서는 본인 확인만 하고 숙소를 배정해 주었다. 객실은 9층으로 온돌방 2에 거실과 욕실, 부엌이 딸려 있었다. 주란이 작은 방을 혼자 쓰겠다고 해서 규와 후는 자연스럽게 큰 방을 같이 쓰게 되었다. 실내를 어정거리던 규가 천장 쪽을 유심히 올려다보더니 말했다. 모기가 있다. 주란이 욕실에 들어가려다 말고 이 겨울에? 하고 물었다. 아닐지도 몰라. 모기가 맞을 거야. 훈이가 말했다. 겨울 모기가 극성이라는 뉴스를 봤어. 아파트나 콘도 이런 데서 알 까고 절대 밖으로 안 나가고 평생 실내에서만 산다더라고. 교활한 것들. 모기 있으면 난 못 자. 데스크에 전화해서 모기약 달라고 해. 주란이 욕실로 들어갔고 규가 군의 전화를 들고 뭐라 통화를 하더니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웃었다. 뭐래? 모기약 찾는 손님이 많은가 봐. 내가 모기약 같은 거 없냐고 그러니까 잽싸게 모기약 같은 거 절대 없대.
그래서 내가 여기 방 안에 모기 같은 게 있는 것 같다고 했더니 얘가 하며 규가 또 웃었다. 왜? 모기 같은 건 고객님 부담이래. 훈도 웃었다. 모기 같은 건 우리 부담이래? 응, 우리 부담이래. 어쩌냐?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주라는 결코 모기 같은 건 부담하지 않으려고 할 텐데. 그럼 우리 둘이 부담해야 하는데 큰일이네. 살다 모기 같은 걸 부담해야 하는 날이 오다니. 부담 하다 보니 모기 같은 것도 제법 정겹게 느껴지지 않냐? 주란이 욕실에서 나왔고 그들은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웠다. 서양인 테라스에서는 바다는 보이지 않고 그들이 차를 세운 장미정원 공터와 메마른 나무들이 듬성한 얕은 산만 내려다 보였다. 규와 주란의 계획에 따르면 오늘은 해지기 전에 설악산 국립공원에 가서 케이블카를 타고 건금성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과 장상항에 가서 홍게를 사먹는 일정이 남아있다고 했다. 설악산 매표소의 묵뚝뚝한 남자 직원은 입장권을 끊을 때 카드는 안 되고 현금만 된다고 해서 귀에 울분을 터뜨렸다. 케이블카 승강장 앞에는 10명 정도의 승객이 줄을 서 있었는데 마침 승강장 옆 하차장으로 케이블카가 내려오고 있었다. 투명한 케이블카에 탄 사람들은 멀리서 볼 때에도 죽은 사람의 무리처럼 섬뜩해 보이더니 케이블카가 도착해 문이 열리자 한결 더 어둡고 무서운 얼굴로 참혹한 고난을 겪은 피난민 행렬처럼 다투어 내렸다. 거대한 관처럼 빈 케이블카가 승강장 쪽으로 미끄러져 왔다. 사람들이 차례차례 케이블카 안으로 들어가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가장자리부터 차지하고 섰다. 주란과 규가 서고 그 옆에 훈이 섰다. 훈의 오른쪽에는 남녀 한 쌍이 와서 섰는데 남자는 야구 모자를 썼고 여자는 털모자를 썼다. 남자는 약간 환한 얼굴에 머리숱이 적고 마흔은 훌쩍 넘어 보였다. 여자는 남자보다 10년쯤 젊어 보였지만 차림새는 20년쯤 더 젊게 입었고 예쁜 털모자를 썼지만 얼굴은 밉상이었다. 결코 부부처럼 보이지 않는 그들은 팔짱을 끼고 끊임없이 서로에게 속삭이듯 미러를 나누고 있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작아 들리지 않았지만 점차 그들의 얘기 내용이 간헐적으로 들리면서 훈은 자기 귀를 의심했다. 또라이가 그런 걸 어떻게 하니? 누가 또라이라고 지금? 또라이라며. 너 그러다 잘하면 변태짓도 하겠다? 또라이가 못할 게 뭐냐? 이거 진짜 또라이 년이네. 그럼 넌 변태 새끼 해라. 에라이 나쁜 년. 케이블카에서 내릴 때까지 그들은 내내 달라붙어 소근거리며 집요하게 다투었다. 훈은 케이블카에서 내려 건금성 쪽으로 올라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유심히 보았다. 통이 넓은 바지를 입은 남자의 다리는 휘어서 짧았고 어구부츠를 신은 여자의 다리는 곧지만 짧았다. 여전히 팔짱을 끼고 모자 쓴 얼굴을 서로에게 기울인 채 번갈아 입을 놀리며 걷는 그들은 통통하고 불길한 새 한 쌍처럼 보였다. 장상항의 홍게 식당에는 그들이 첫 손님이었다. 규가 미리 전화로 3kg을 예약해 놓았으므로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갓 쪄진 홍게 6마리를 직원들이 먹기 좋게 손질하는 중이었다. 그들이 홍게를 먹는 동안 젊은 부부가 서너 살 된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 2kg을 주문했다. 규는 다리만 먹었고 주라는 씁쓸한 장맛이 나는 몸통만 먹었다. 훈은 내키는 대로 이것저것 다 먹었다. 그들이 마무리로 홍게 라면을 먹을 때쯤 중년 부부가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데리고 들어왔다. 아들은 중학생, 딸 둘은 초등학생으로 보였다. 중년의 남자는 손가락 3개를 펴 보이며 3kg을 주문했다. 다 먹고 나와서 주란이 말했다. 5명이 3kg를 먹는데 우리 셋이 3kg를 먹다니 부끄럽다. 규가
부끄러울 것까진 없다고. 애기 데려온 옆자리 부부도 만만치 않았다고 했다. 그래도 우리처럼 두당 1kg는 아니잖아? 애가 개다리 몇 개라도 먹을 거 아냐. 아니야, 서비스로 나온 미역국을 많이 먹여서 그런지 애는 개를 안 먹더라고. 누가 먹였어? 애비가? 애미가? 애미가. 애미라면 진정인데 주란이 말했다. 애미라면 진정이라니? 훈이 물었다. 지가 진정 많이 먹고 싶다는, 진정 1kg 먹고 싶다는 애비였으면 애비는 애한테 미역국을 먹였건 안 먹였건 무조건 지가 먹고 싶은 만큼 먹겠지. 허나 애미는 진정 계산이 들어간 거지. 사전에 애한테 미역국을 그렇게 퍼먹였다 함은 애 몫을 죽어도 내가 먹겠다. 그런 진정이 있는 거지. 뭔 말인지 모르겠다 나는. 규가 트림을 했다. 니들은 영영 몰라. 애 없어도 애비과니까. 콘도에 들어가기 전에 대형 할인마트에 들러 맥주와 물, 과일과 모기약 등을 샀다. 주란 모르게 규가 양주 한 병을 카트에 넣고 이번에는 자기가 계산하겠다고 나섰지만 훈이 먼저 계산원에게 카드를 내밀자 순순히 물러났다. 지금까지 횡기 삼계탕과 햄버거와 홍게, 설악산 입장료와 케이블카 비용을 모두 훈이 냈다. 차량과 숙소는 주란이 책임졌고 규는 뭘 내고 말고 할 처지가 안 되니 나머지는 모두 자기가 내는 게 마땅하다고 훈은 생각했다. 콘도로 들어오는 길이 어두워 주란은 우회전해야 할 조그만 다리를 그냥 지나쳤다. 급정거한 후 5m쯤 후진해서 다리 쪽으로 우회전할 때 규가 가끔 보면 여자들은 이상한 데서 둔하다고 했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자 규는 뒷자리에 훈을 돌아보며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느냐고 물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 잘 모르겠는데 월급에서 제하고 나오니까. 직장 가입자들은 다 저렇다고. 자기가 얼마 내는지도 모른다고. 요즘 주란이 건강보험료 때문에 얼마나 골치를 썩고 있는지 모른다고 규가 말했다. 왜 하고 훈에 의례적으로 묻자 규는 복잡한 설명을 늘어놓았다. 요는 지역 가입자인 주란이 작년에 보험료가 조정이 안 되어 보험공단에 문의했더니 지사에 문의하라고 해서 지사에 문의하니 담당자가 알아보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한 달째 차일피일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들은 다시 어두운 장미정원 공터에 내렸다. 이곳만 그런지 알 수 없지만 물방울이 떨어지면 그대로 얼어버릴 듯 대기가 차갑고 건조했다. 장미가지에 찔리지 않으려고 그들은 일렬 종대로 철제 터널을 통과했는데 가운데선 주란이 후후 숨을 내쉬며 기막힌 일화를 얘기했다. 하도 연락이 없어서 내가 일주일 만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받더라고. 그러더니 지금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거야. 내가 쭉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봐서 아는데 그 번호로 받은 놈은 딱 두 놈이거든. 젊은 놈 하나, 늙은 놈 하나. 젊은 놈이 직장 담당이고 늙은 놈이 지역 담당인데 늙은 놈이 받아서 본인이 담당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자기는 직장 담당이고 지역 담당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는 거야. 분명히 목소리는 늙은 놈 맞는데 환장할 노릇이지. 감미로운 음성이지만 혀가 조금 짧아 발음이 정확히 분절되지 않는 주란의 음성은 긴 얘기를 할 때는 그게 아무리 심각한 내용이어도 나른한 민요조의 자장가처럼 들렸는데 어둠 속에서 후후 하는 숨소리와 곁들어지니 제법 에로틱한 자장가처럼 들렸다. 그들은 베드로처럼 스스로를 거듭 부정한 늙은 담당자의 심리를 규탄하며 엘리베이터를 탔다. 9층 버튼을 누르는 훈에게 규가 말했다. 주란이 여자라 만만하니까 그놈이 더 뻔뻔하고 능글맞게 대응하는 건데 주란은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내내 하기만 하더라고. 내가 언제? 주란이 물었다. 너 그랬어. 말 한마디 변변히 못하고 병신같이.
그래? 듀란이 잠시 눈을 깜빡이다 나지막이 말했다. 그렇군. 나는 바보 멍청이에 병신 쪼다라 치고 듀란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럼 너는 뭘까? 기껏 전화 바꿔달래서 꽥꽥 소리만 지르는 너는 뭘까? 나보고 감정 앞세우지 말고 논리적으로 처리하라면서 깡패처럼 발각만 떠는 너는 도대체 뭘까? 엘리베이터가 9층에 멈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규가 말하는데 듀란이 쏜살같이 튀어나가 뒤돌아서더니 작은 소리로 아르릉거렸다. 시끄러. 넌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그런 얘기가 아니래지. 그래. 내가 병신이라 말귀도 못 알아먹는다. 어쩔래. 그래도 이 문제 내가 끝까지 해결하고 말아. 두고 봐. 두고 보라고. 돌아서서 빠르게 걷는 듀란을 규가 바짝 따라붙었다. 네가 지금 날 두고 보게 해놨냐? 뭐라고? 듀란이 고개를 돌렸다. 규가 이를 갈아붙이며 물었다. 두고 보라며. 쫓겨난 내가 어떻게 널 두고 볼 수가 있냐고. 그런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후는 자연스레 케이블카 커플을 떠올렸다. 듀란이 도어에 키를 꽂고 문을 당기자 현관의 센서 등이 켜지면서 소파가 놓인 거실의 모습이 호련 떠올랐다. 훈에게는 일상용품 하나 없이 텅 빈 콘도의 거실이 마치 귀에 짐이 모두 빠진 그들 부부의 거실인 것처럼 여겨졌다. 자연이든 관계든 오래 지속되어 온 것이 파괴되는 데는 번갯불의 찰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들 부부나 케이블카 커플이나 파괴된 논밭에 서 있던 크고 작은 크레인들처럼 가엾고 기괴한 잔여물에 불과하다고 후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 자신 또한 하나의 크레인처럼 여인 어깨를 으쓱했다. 식탁 위에 술잔과 햄버거를 늘어놓던 규는 듀란이 난 여기서 라며 거실 소파를 가리키자 재빨리 식탁에 있던 듀란 몫의 햄버거와 맥주를 거실 탁자로 옮겨주었다. 경포 해변에서 사온 햄버거는 패티와 내용물이 실에 입으로 베먹기는 어려웠다. 듀란은 거실 탁자 위에 햄버거 포장지를 넓게 펼치고 플라스틱 포크와 나이프로 썰어 먹으며 맥주를 마시고 텔레비전을 보았다. 규와 훈도 식탁에서 각자의 햄버거를 펼쳐놓고 패티를 썰어 야채와 빵을 곁들여 먹으며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다 번번이 테라스에 나가는 게 귀찮아 모기약을 친 두 방의 문은 꼭 닫아두고 테라스 문은 조금 열어놓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기로 했다. 먹고 싶던 햄버거에 맥주를 마시고 담배까지 피우게 돼 기분이 좋아진 듀란은 식탁 위에 양주병을 발견하고도 도마뱀 본 듯 눈썹을 한번 치켜뜨고 말았다. 규와 후는 얼마 전에 지병으로 죽은 유감스럽게도 둘 다 문상을 가지 못한 걸 확인하고 더욱 애틋해진 어느 후배 얘기를 하다 자연 그 후배와 더불어 만나던 시절의 친구와 선후배들 얘기로 넘어갔다. 누구도 요즘 아프다던데 누구는 뭐 하다 그만뒀다더라. 누구 본지 10년도 넘었다. 그런 얘기들을 하다 훈이 얼마 전에 영태와 무령을 만났는데 진석이 형이 그렇게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는 얘기를 꺼냈다. 규가 뭐가 그렇게 많이 변했냐고 물었다. 텔레비전을 보던 듀란도 진석이 형이 왜? 하고 관심을 보였다. 영태 말이 진석이 형이랑 얼마 전에 같이 차를 타고 갈 일이 있었는데 가는 내내 그 형이 한시도 쉬지 않고 자기 얘기만 쏟아놓더래. 자기 얘기 뭐? 규가 물었다. 새로 스피커 바꾼 얘기도 하고 학교에서 맡은 프로젝트 얘기도 하고 카메라 샀다고 하면서 사진 얘기를 또 그렇게 하더래. 아무튼 자기 말만 하더라고. 그래서 듀란이 물었다. 그렇게 자기 얘기만 하면서 영태한테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냐 한마디도 안 묻더래. 왜 영태가 말을 안 해도 그 집 쌍둥이들이 좀 안 좋잖아. 태어날 때부터 아팠고 그런데 애들은 어떠냐, 너는 사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는 일절 물어보지 않고 오직 자기 얘기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스피커
카메라 프로젝트 그런 얘기만 하더라면서 사람이 왜 그러냐고. 훈이 잔을 비우자 규가 술을 따라주었다. 그리고 자기 잔을 들어 마시고 햄버거 패티를 한 입 썰어 먹은 다음 물었다. 훈이 너 진석이 형 만나서 얘기 들어봤냐? 응? 그 형 얘기 들어봤냐고. 안 들어봤지. 만난 지도 까마득한데.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내 말은 영태 얘기가 그렇다는 거야. 무령이 얘기도 그렇고 걔네들이 괜히 없는 말 지어낼 리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 형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그럼 넌 영태와 무령이가 그 형에 대해서 일부러 험담을 했다는 거야?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까 주란이도 그러더니 넌 진짜 누가 무슨 얘기만 하면 그런 얘기가 아니랜다. 규가 양주를 입안에서 천천히 굴려 마시더니 고개를 휙 돌렸다 바로 했다. 아 씨발, 진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형 얘기 직접 들어봤냐고. 안 들어봤잖아. 그건 영태나 무령이 입장에서 하는 얘기일 뿐이잖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무조건 옳냐? 그냥 아무 사람들이 아니라 영태와 무령이 얘기니까. 영태나 무령이 얘기는 무조건 옳냐? 됐다, 그만하자. 훈이 술잔을 훌쩍 비우고 식탁에서 일어났다. 욕실 쓸 사람. 규는 말없이 자기 잔에 양주를 더 따랐고 텔레비전을 보던 주라는 고개를 저었다. 훈은 세면용품을 탁탁 챙겨 욕실로 들어갔다. 훈이 씻고 나왔을 때 규와 주라는 식탁에 마주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훈도 로션을 바르고 식탁 옆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너 참 신기하다 하며 규가 훈을 빤히 보았다. 뭐가? 왜 오밤중에 술 먹다가 샤워를 하고 난리야? 샤워 안 했어. 이 닦고 세수만 했는데. 그래? 하며 규가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근데 넌 씨발 무슨 세수를 샤워보다 더 오래 하냐? 훈이 주란을 보았다. 얘 요즘 안 좋아. 네가 이해해. 주란이 말했다. 내가 이해하고 뭐고 간에 이게 상황이 좀 그러네. 훈아, 규가 외쳤다. 주란하고 얘기할 필요 없어. 난 말해. 너의 이런 씨발, 같이 술 먹다가 훌쩍 이런 너의 무신경이 너무너무 싫다고, 싫어 죽겠다고. 알지, 이거 취한 거. 주란이 말했다. 훈은 스트레이트로 양주 한 잔을 따라 마셨다. 아는데 이 녀석이 아까부터 자꾸 나 힘들게 하네. 훈이 너희 새끼 같이 술 처먹다가 씨발 그게 뭐하는 짓이냐고. 그러면 같이 술 처먹던 난 뭐가 되냐고. 네가 내 말 하나하나 꼬투리 잡으면서 따지니까 나도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씻자 하고 들어간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냐? 그러니까 욕실은 너만 쓰냐? 여기 사람이 몇인데 주라는 또 여자고 맥주 마시고 그러는데 왜 네가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냐고. 아, 그거는 내가 미안하다. 욕실 오래 쓴 거는. 샤워를 하려면 남들 다 자는 밤에 하든지 새벽에 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냐고. 훈은 스트레이트로 한 잔을 더 따라 마셨다. 샤워 안 했어. 세수만 했다고 했잖아. 샤워 안 했는데 씨발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난 이해가 안 된다고. 내가 원래 좀 오래 걸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난 누구랑 여행 가도 이런 식으로 욕실 쓰는데 왜 너한테는 맨날 욕을 먹어야 되냐. 규가 손가락을 튕겼다. 빙고, 그래. 난 맨날 그렇다. 난 맨날 그래. 난 맨날 욕만 하는 새끼야. 아, 맞다. 맞아. 그게 답이었구만. 난 맨날 그래. 내가 맨날 문제야. 주란이 식탁에서 일어났다. 규 취했으면 자빠져 자. 훈이 너도 자고. 훈이 양주를 병째에 들어 마시고 내려놓았다. 주란 솔직히 나 이런 일 자주 있었어. 다들 샤워했냐고 그러는데 난 세수했거든. 다들 그거 하나 이해 못하나? 그거 하나 이해 못해주더라고. 너도 이해 못해주냐, 주란? 잘하고 그만. 미안하다, 규.
내가 샤워도 안 하면서 너무 오래 씻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규가 절규했다. 그럼 다행인데 미안해. 너도 진짜 지겹다, 훈아. 나도 너희들 지겹다. 나도 너희들 지겨워. 너도 독재, 나도 독재, 주란도 독재. 알고 보면 우리 다 독재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무엇이냐. 그 뭐냐. 같이 여행을 하면 알게 된다는 그런 거. 본심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너무 싫다. 너희들 그런 거 너무 싫다. 시끄러, 그만 닥쳐. 미안하다. 내가 괜히 같이 따라와가지고. 짜증나게 너까지 왜 이래? 다 메스껍다. 오래 씻어서 미안하다. 다 메스꺼워, 다 메스껍다고. 새벽에 잠깐 잠이 깼을 때 규는 방문이 열렸다 닫히는 사이로 주란의 목소리를 들었다. 방이 건조해서 뭔가 옷을 빨아 널든가 해야 하나? 그냥 자. 누가 빨아 이 시간에. 남자 목소리였다. 훈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훈은 규의 왼쪽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그럼 문이 닫히는 사이로 유성처럼 쏟아진 쐐기 모양으로 철을 파고드는 붉은 녹 같은 그 목소리는 누구의 것이었을까? 자는 내내 그 낯설고 녹슨 목소리의 기억이 꿈속까지 따라와 규를 끈질기게 괴롭혔다. 그냥 자, 누가 빨아. 이 시간에. 그냥 자, 누가. 아침부터 가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주란이 일어나 보니 훈은 말끔히 씻고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주란도 씻고 나와 규를 깨웠다. 규는 커피를 마시는 훈을 보고 쉰 소리로 말했다. 나도 한 잔 타줘, 진하게. 알았어. 훈이 대답했다. 주란, 너도 마실래? 주란은 이를 닦아서 마시지 않겠다고 했다. 위스키 남았으면 그것도 좀 넣어줘. 규가 말했다. 그 생각을 못했네. 위스키 남았냐? 남았지. 그럼 훈이 너도 넣어서 먹어. 속이 훨씬 편해져. 그래야겠네. 규와 훈이 식탁에 앉아 위스키를 섞은 진한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는 동안 주란은 작은 방에서 건강보험공단 지역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그럼 최준식 씨 부탁합니다. 최준식 씨가 과장님이시라고요? 아무튼 최 과장님은 언제쯤 들어오실까요? 메모를 해주시는 것도 해주시는 거지만 원래 최준식 씨, 최 과장님이 일주일 안에 전화를 해주신다고 해놓고 지금 열흘이 넘었는데 전혀 연락이 없으셔서요. 네, 메모는 남기겠어요. 그런데 일주일 안에 전화를 해주신다고 해놓고 아니 제가 지금 이 민원을 넣은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메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도대체 최준식 씨가 오늘 언제 들어오시는지 알려주시면. 모르신다고요? 지금 전화 받으신 분 성함을 어떻게 되죠? 왜냐고요? 왜냐니요. 이보세요. 민원인이 전화를 받으시는 분 성함을 묻는 게. 송용희 씨라고요? 알겠습니다. 송용희 씨. 창밖으로는 사붓사붓 눈이 내리고 방문 틈으로는 아롱아롱 주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위적거리던 규가 젊은 놈 이름은 송용희구만 하더니 씻으러 욕실로 들어갔다. 출발 준비를 마친 그들은 짐을 챙겨 나와 데스크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장미정원에 주차된 차를 타고 곧바로 미시령 터널 쪽으로 향했다. 규가 터널 지나서 얼마 안 가면 황태국이 죽이게 진국인 집이 나오는데 거기서 해장을 하자고 했다. 눈이 점차 쌓이기 시작하면서 제설 작업을 하느라 도로가 군데군데 막혔다. 마침내 그들은 오래전에 묵혀 화석이 된 거대한 짐승의 뼈 내부를 관통하듯 기나긴 미시령 터널을 빠져나왔다. 갑자기 밝아진 시야와 꽤 굵어진 눈발 때문에 주란이 황태국 집으로 우회전해야 할 지점을 놓치자 규가 버럭 소리 질렀다. 야, 주란아, 눈이 먼 거야 뭐야. 저렇게 큰 글씨로 써 있는 걸 왜 못 보고 지나치냐?
이런 국도에서 신호 한번 만나려면 얼마나 한참 달려야 하는지 알아? 언제 갔다 언제 유턴해서. 규가 갑자기 입을 다물자 차 안이 조용해졌다. 규의 말대로 한참 지나서야 신호등이 나왔고 주라는 유턴을 하기 위해 왼쪽 차선에 붙어 섰다. 화내서 미안해. 규가 시무룩한 말투로 사과했다. 갑자기 화가 솟구쳐서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 제발 이해해줘. 신호가 바뀌었고 차는 유턴했고 주라는 말이 없었다. 그들은 식당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처마 밑에서 담배를 피웠다. 주라는 규와 훈에게서 서너 발짝 떨어져서 피웠다. 한 무리의 군인들이 눈을 맞으며 지나가는데 끄트머리의 군인이 옆 군인에게 물었다. 니는 꼭 오늘 한우를 무야겠냐? 옆 군인이 대답했다. 그래, 나는 오늘 꼭 한우를 무야겠다. 군인들이 저만큼 멀어지자 규가 참지 못하고 크크 웃었다. 그럼 꼭 무야겠지. 훈도 흐흐 웃었다. 규가 옛날 우리 부대 앞에 기가 막히게 짜장면 잘하는 집이 있었다고 하자 훈이 부대 앞에 그런 집이 꼭 하나씩 있지 했다. 귀대할 때면 그 집에 들러서 꼭 짜장면 곱빼기를 먹고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외박 나올 땐 안 들르게 되더라고. 얼른 거기 가고만 싶어서 하고. 규가 낄낄거리자 그렇지. 외박 나오면 얼른 거기 가고만 싶지 하고 훈도 낄낄거렸다. 주라는 질이 멸렬한 싸움을 지켜보는 노파처럼 눈가에 실주름을 바르르 떨며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지그시 노려보았다. 황태 식당은 신을 벗고 올라가는 넓은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었다. 마루 귀퉁이마다 놓인 까만 옷걸이에는 붉은 앞치마들이 몇 개씩 걸려 있고 큼직한 메뉴판이 들이운 벽 아래쪽에는 유명인의 사진과 사인들이 붙어 있었다. 창가 중간쯤에 나이든 마른 여자와 뚱뚱한 젊은 여자 둘이 식탁 한가운데 붉은 흙을 한 삽 퍼놓은 듯한 모양의 찜요리를 놓고 먹고 있었다. 그들은 창가 끝자리에 앉아 황태국과 황태구이를 시켰다. 나무 식탁 한가운데 둥글고 검게 탄 자국이 있었다. 규가 회장으로 한 병 할까 묻자 의외로 훈이 좋다고 했다. 오늘 새벽에 말이야 하며 규가 훈의 잔에 소주를 따르자 훈도 규의 잔에 소주를 따르며 오늘 새벽에 뭐 했다. 혹시 누가 왔었나? 주란이 고개를 돌렸다. 아니지. 규가 움찔하더니 나도 아닌 거 아는데 그냥 확인한 거야. 하며 소주를 마셨다. 새벽에 오긴 누가 와 하며 훈도 소주를 마셨다. 황태국과 황태구이가 나왔다. 규와 훈은 황태국에 밥을 말아 먹으며 소주 한 병을 뚝딱 나눠 마셨다. 규가 딱 한 병만 더 하자 하는데 한 손으로 턱을 받치고 황태구이를 천천히 씹던 주란이 물었다. 이번엔 그놈이 또 뭐래디? 응? 뭐를? 규가 말을 얼버무렸다. 뭐라 그랬을 거 아냐, 새벽에 온 놈이. 몰라, 기억 안 나. 말해. 잠자코 앉아있는 규 대신 훈이 소주 한 병을 더 시켰다. 소주가 오자 주란이 턱을 받친 손을 내려 소주잔을 집었다. 나도 줘. 훈이 주란의 잔에 소주를 따르고 규와 자기 잔도 채웠다. 셋은 잔을 부딪히고 그대로 비워냈다. 다시 한숨 배가 돌았다. 이번에는 규가 잔을 채웠다. 눈은 내리고 술은 들어가고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말이야. 규가 초초하게 술잔을 빙빙 돌리며 말했다. 우리 다시는 서울로 못 돌아가도 괜찮을 것 같지 않냐? 그들은 말없이 소주잔을 비우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굵어진 눈발이 쉼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옅은 춥기로도 그들은 위태했다. 건너편 식당 앞 주차장에 차가 한 대 서고 야구모자를 쓴 남자와 털모자를 쓴 여자가 내렸다.
위스키와 급히 마신 해장소주의 몽롱함 탓에 푸는 그들 커플이 팔짱을 끼고 촌딱들딱 전문이라고 쓰인 간판 아래로 아장거리며 걸어 들어가는 뒷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다. 눈 내리는 창백한 회색 풍경 속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거라곤 세로로 비스듬히 뻗은 길의 윤곽선과 왼편에 있는 작은 네모난 창고, 오른편에 널찍한 타원형 텃밭 정도였다.